가끔은 자신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걸 그냥 알게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규칙이든 깨트릴 각오가 생기죠. 잭 밀리건은 산악 등반의 규칙을 깨트린 무모한 도전가였고 여러분이 곧 보게 될 것처럼 정말 아찔하고 대담한 묘기들을 해냈습니다. 잭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남들과는 다르게 행동했죠. 그 끔찍한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가 18살에 등반에 대한 소명을 느낀 순간부터 13년 동안 동굴에서 생활한 것까지 그의 거친 추진력과 열정은 그를 세계적인 등반가이자 놀라운 알파인 스키 선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그의 놀이터가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등반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소명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등반뿐 아니라 얼어붙은 하프돔 정상 경사면을 스키로 내려온 최초의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잭 밀리건처럼 두려움 없이 얼어붙은 산 경사면을 오를 용기가 있으신가요? 거듭해서 말이죠. 지상 수천 피트 위에 아름다운 절벽을 오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치명적인 추락을 막아주는 유일한 것은 등반 장비, 강철처럼 단단한 소나기,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생존 의지뿐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당신을 휘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을 수도 없는 좁은 턱에 매달려 오르기를 시도합니다. 당신이 떨고 흔들리는 건 차가운 바람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래로 떨어질 생각에 몸을 떱니다. 그건 확실한 죽음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갈수록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오직 당신만이 이 정상에 올랐다는 승리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상을 향해 오릅니다. 하지만 곧 보시겠지만 대자연을 정복하려는 여정은 종종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등반의 스릴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그림 같은 풍경, 길들일 수 없는 자연, 그리고 자신의 생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잭 밀리건은 자신이 본질적으로 등반을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잭 밀리건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시죠. 그는 영리하고 규칙을 깨는 모험가로 그를 알던 사람들, 등반 커뮤니티, 그리고 특히 그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크게 그리울 존재입니다. 잭 밀리건은 야외에서의 삶이 가져오는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진정한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잭은 어렸을 때 등반이나 야외 활동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잭은 사회에 진출해 전기 기술자 견습생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쁜 일정에 몰두하며 주 60시간씩 일하는 생활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평범해 보이던 날 잭이 머리를 자르러 갔다가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잭은 이발소에 갔을 때 18살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붙어있는 하프돔 정상의 포스터를 발견했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곳의 포스터 하나로 그의 세상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이발소에서 하프돔 사진을 보고 저게 어디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잭은 나중에 저곳을 꼭 올라가야겠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그곳에 가서 저 거대한 벽을 오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 잭은 암벽 등반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잭은 애틀랜타 마운틴 벤처스에 갔고 피터 크로프트가 로스트럼을 솔로 등반하는 사진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저입니다. 가끔은 자신이 무언가를 하도록 태어났다는 걸 그냥 알게 되죠. 그리고 요세미티와 하프돔에 대한 그의 매혹에도 불구하고 잭의 젊은 생명을 앗아간 것은 완전히 다른 상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잭은 50m짜리 로프, 자기 확보용 빌레이 장치, 헥스, 스토퍼, 그리고 리지드 스템 프렌즈 한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암벽 등반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런 장비들은 무사히 정상에 오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빌레이 장치는 거의 등반 파트너를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장치들은 동료 없이도 혼자서 빌레이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헥스와 스토퍼는 모두 암벽의 균열이나 좁은 틈에 설치하는 패시브 보호 장치입니다. 이 장치들은 여러분이 추락할 때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 스템 프렌즈, 즉 캠 장치는 여러분의 무게를 더 잘 지탱해 주어 절벽 아래로 예상치 못한 추락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한 장비를 갖춘 잭은 암벽 등반의 대가 되기 위한 여정의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꺾이지 않는 끈기로 피치라 불리는 구간을 혼자 리드하며 암벽 등반을 익혔습니다.
피치는 한 번에 오르는 등반 구간입니다. 첫 시즌에 그는 100개가 넘는 등반을 정복했습니다. 이 업적을 더욱 놀랍게 만든 것은 그가 모든 루트를 직접 기어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그의 등반 열정은 산보다 더 높이 솟은 듯합니다.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겠지만 암벽을 내려오는 것은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위로 올라갈 때는 근육을 수축시키고 내려올 때는 근육을 이완시키며 힘을 주는 편심성 운동이 필요합니다. 즉, 근육이 긴장된 채로 늘어나야 합니다. 내려올 때는 더 많은 조절력, 근력, 그리고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잭 밀리건은 목표가 있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잭은 이 스포츠를 완전히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등반이든 정복하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엘라바마의 샌드락, 테네시의 테네시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의 루킹글래스를 자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고의 등반지 가까이 있어야 했고 그곳에서 등반 실력을 더 갈고 닦을 수 있었습니다. 19살 때 그는 자신의 고향인 조지아주를 떠나 미국 반대편인 콜로라도주 덴버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전기기사로 일자리를 구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이었고 그의 진짜 목표는 주변의 가장 어려운 등반 코스들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콜로라도와 그 주변 지역은 잭이 마음껏 등반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이 시작된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하프돔 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잭은 머물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아름다운 엘도라도 캐니언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유일한 발견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프리솔로 클라이밍도 사랑하게 됐습니다. 프리솔로 클라이밍은 암벽 등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등반가들이 오직 자신의 힘과 용기만으로 절벽을 오르며 죽음을 무릅쓰는 스포츠입니다. 또한 땀에 젖은 손가락으로 인해 일찍 죽지 않도록 초크도 약간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알렉스 호놀드와 그의 무모한 하프돔 등반을 다룬 유명한 다큐멘터리 프리솔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로프나 다른 등반 장비 없이 등반을 했습니다. 프리솔로 등반은 한 번의 실수로 죽음이나 큰 부상 위험이 있어 극소수만 시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는 게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지만 죽음의 문을 두드렸다가 그가 열었을 때 재빨리 도망치는 짜릿함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 죽음이 찾아올 테니까요. 그리고 잭은 계속 운을 시험했다. 만약 로프 없이 등반하는 것이 미쳤다고 생각했다면 잭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온사이트 솔로 등반을 했습니다. 이는 사전 지식이나 계획 없이 그 루트를 등반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럼피리지에서 5.7 바스티유 크랙과 5.7 오시리스 루트를 온사이트 솔로 등반했습니다. 바스티유 크랙에서는 그가 익숙한 기술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손을 끼워 넣는 재밍이나 틈이 너무 좁아서 손 전체를 넣을 수 없을 때는 손가락 크랙을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시리스는 훨씬 더 강력한 상대임이 드러났습니다. 잭이 말했듯이 그곳 오프위드 구간에서 처음 와이드 클라이밍을 경험했습니다. 솔로로 오르며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고소공포증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잭은 자신이 보조 장비 없이도 등반할 용기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더 큰 도전을 원했습니다. 잭이 불가능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에는 정말 한계가 없었습니다. 아직 등반 등급 체계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미국의 등반가들은 요세미티 10진 등급 체계를 사용합니다. 클래스 1 트레일은 평평한 길로 기분 좋게 하이킹할 수 있는 길입니다. 반면에 5로 시작하는 등급은 등반이 필요한 절벽을 의미합니다. 5.1에서 5.4 등급은 초보자도 도전할 수 있는 쉬운 등반입니다. 5.5 이상 5.15까지 올라가면 난이도가 더 높아지며 이 구간은 각각 중급자부터 마스터 등반가에게만 추천됩니다. 그리고 WI 등급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는 계절에 따라 상태가 달라지는 빙벽 루트를 가리킵니다. WI 1, 2 가장 쉽고 WI 8이 가장 어려운 등급입니다. 왜 겨울 등급 시스템을 알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아이스 클라이밍이 잭의 다음 큰 도전이자 결국 그의 몰락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잭은 1999년에 조지아주 애틀란타로 돌아가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마운틴 벤처스의 소유주인 더그 피터슨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아이스 클라이밍에 대해 물었고 잭이 암벽에서 보여준 간인함과 두려움 없는 모습을 알고 있던 더그는 기꺼이 자신의 개인 장비와 미끄러운 지형에서 추가 접지력을 위한 크램폰을 그에게 제공했습니다.
바로 그날 잭은 자신의 세단에 올라타 노스캐롤라이나로 운전해 아이스 클라이밍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다시 마운틴 벤처스로 운전해 가서 아이스 클라이밍 장비 전체를 구입한 뒤 세계적인 아이스 클라이밍 루트가 있는 콜로라도 실버턴으로 향했습니다. 그 첫 주에 그는 1200피트 높이의 WI4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프리솔로로 등반했고 그 덕분에 조지아 아이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스 클라이밍을 해본 후 잭은 이게 내 길임을 알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한 남자가 위험한 프리솔로 등반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항심 때문인가요? 아니면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삶의 끝자락에서 살아가는 짜릿함 때문인가요?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삶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커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잭의 등반 가이드이자 동료 에런 존스는 그는 로프를 쓰면 더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2006년과 2007년 겨울을 요세미티의 동굴에서 지내며 보냈습니다. 존스는 잭이 자신이 프리솔로로 올랐던 똑같은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덜덜 떨다가 추락할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잭에 따르면 그것은 움직이는 명상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을 하는 이유가 신과 접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저를 마치 마법 같은 곳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그의 동기는 분명히 삶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극한 스포츠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잭 밀리건은 확실히 통념을 거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진 찍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자신의 등반과 스키 업적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잭이 사회적으로 어색하고 말만 해도 종종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그를 잘 모르는 등반가들은 그를 헤이터 잭이라 불렀지만 가까운 이들은 잭의 솔직함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잭은 자신을 거만하고 자기 비하적인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냉정하고 솔직하고 그런 모든 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오랜 등반 파트너 중 한 명인 진 레델은 잭이 때로는 극단적이고 종종 신중하며 항상 계산적이고 대체로 환영받는 관점을 제시한다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독특한 성격은 그의 인생에 관한 몇몇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해집니다. 잭에 관해 글을 썼고 그를 개인적으로도 알았던 작가 크리스 반 노벤은 잭이 요세미티에서 스택 살라테를 완전히 알몸으로 프리솔로 등반했다고 자신에게 말해준 이야기를 전합니다. 크리스는 또한 잭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등반 파트너이자 가까운 친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요세미티의 부서지기 쉬운 바위로 이루어진 끝없는 벽인 2000피트 높이의 5.10 난이도의 미들 캐시드럴 북쪽 버트레스를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요세미티밸리에 위치한 멀티피치 5.12 난이도의 킬킬라비즈도 등반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요세미티밸리 곳곳의 여러 동굴에서 생활했던 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1999년에 1200피트 높이의 WI4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프리솔로로 등반하고 아이스 클라이밍에 대한 사랑을 발견해 콜로라도에서 실천한 후 잭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해 요세미티로 갔습니다. 한여름 무더위 한가운데였고 잭은 혼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했고 계속해서 등반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아직 이름도 모르는 루트들을 기쁘게 올라갔고 바위들 사이에서 캠핑을 하며 캠핑 스톱으로 간단한 식사를 해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열정을 계속 추구할 돈을 벌기 위해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일자리는 요세미티에 위치한 호화로운 아와니 호텔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잭은 출근을 늦게 하고 근무 중에 술을 마셨으며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그는 매니저에게 가루 세제통을 번지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해고 통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빠른 설거지꾼이었지만 최악의 직원이었다. 재고용 금지. 이 일로 그는 요세미티 공원 청소 서비스인 베스트벳의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창문을 닫고 카펫을 설치하고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공원의 수많은 등반 루트에서 독수리들 사이를 누비는 틈틈이 시간을 보내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요세미티 공원의 야생을 자신의 집으로 삼았고 그 후 13년 동안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밤 그는 공원 레인저들을 피하고 더 많은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새로운 장소를 찾았고 자신을 둘러싼 어마어마한 절벽들을 오를 새로운 루트를 계획했습니다. 이 요세미티에서의 시간 동안 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등반 경험을 쌓았고
전문가 등반가에서 요세미티 국립공원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길 거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야생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차에서 생활한 후 잭은 친구와 함께 3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생활하던 중 그는 미래의 여자친구인 크리스틴 앤더슨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잭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2004년 요세미티에서 첫 여름을 보내던 중 그를 만났을 때 바로 사랑에 빠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 건 잭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저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제가 생각했던 한계를 넘어서도록 이끌어줬어요. 그리고 저를 더 나은 등반가로 만들어줬어요. 그들은 2011년에야 비로소 사귀기 시작했지만 잭은 요세미티에서 보낸 후반부 대부분의 시간을 그녀와 함께 보냈고 공원 서쪽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았어요. 그의 주요 업적 중에는 하프돔의 북서쪽 정규 루트를 20번 넘게 등반한 것이 있는데 그는 이 루트를 2시간 37분 만에 혼자 빠르게 등반하기도 했어요. 2016년에 요세미티의 1680피트 높이의 WI5 위도우 스티어스 루트를 등반했을 때 그는 그게 별거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정말 아름다웠다고 했어요. 정말 멋진 루트예요. 이것은 그의 엄청난 재능과 미친 듯이 길들일 수 없는 성격, 그리고 항상 또 다른 도전을 찾으려는 그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등반 도전이나 업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잭은 한겨울에 하프돔을 끝까지 스키로 내려온 3명의 팀 중 1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업적이었고 그들은 하강 과정 대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본 적이 있다면 그곳이 정말 장관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수천 피트 높이로 뻗어있는 깎아지른 절벽들로 이루어진 이 산악지대는 모든 등반가와 등산객들의 꿈입니다. 하프돔 정상은 이 지역의 산들 중 하나로 그 거대한 아름다움을 보는 누구에게나 경외감과 놀라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정상이 바로 그날 이발소에서 잭 밀리건의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계기였습니다. 이 정상은 독특한 형태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 모양에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산은 매끄럽고 둥근 3개의 경사가 반으로 잘린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 전문가 등반가들에게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깎아지른 절벽을 만들어냅니다. 하프돔은 요세미티 계곡 위로 4,737피트 솟아있으며 해발 8,844피트의 고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등산객과 암벽 등반가 모두에게 가장 인기 있는 등반지 중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화강한 절벽들은 매력적인 목적지로 전 세계 암벽 등반가들에게 최고의 명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하프돔을 오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허가증을 받아 케이블을 이용해 하이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재미있겠습니까? 가장 짜릿한 건 절벽을 바로 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목숨을 구하고 싶지 않은 우리에게 하프돔은 또 다른 강렬함을 줍니다. 이 인상적인 돔의 마지막 400m 구간은 허가증이 필요하고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케이블 코스를 따라 400피트를 올라가야 합니다. 이 정상은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2021년 2월 21일 잭 밀리건과 그의 친구 제이슨 토를라노는 정상에서 계곡 바닥까지 스키로 내려온 최초의 2사람으로 역사를 썼습니다. 하프돔을 내려오는 것이 미친 짓인 이유는 그곳이 스키로 내려올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완만한 경사조차도 45도에서 60도에 이르는 화강한 벽으로 눈조차도 거의 붙어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친 프로젝트의 주인공인 제이슨 토를라노는 잭과 카메라맨 에릭 라스무센을 설득해서 이 대담한 모험에 함께하게 했습니다. 세 사람은 바다까지 가기 위해 스키 외에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스키 산악 등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무사히 내려가기 위해 스키, 레펠, 그리고 등반을 혼합한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기술과 인내, 그리고 용기나 아니면 어리석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선택하세요. 라스무센이 말했듯이 결코 멋진 일은 아닙니다. 살아서 내려오는 것만이 중요하죠. 다행히도 팀은 어떤 도전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은 2월 말 그날 찾아온 한 시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날씨 호기를 잘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사무라이 명예 코드를 따온 부시도 갤러리라는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부시도는 직역하면 전사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다행히도 이 용감한 탐험가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전사들이었습니다. 팀 리더 제이슨 토를라노는 내 아이의 강인한 아버지이자 중동 전쟁 지역에서 자원 의료진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런 여정에 필요한 강철 같은 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요세미티를 집처럼 느껴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가파르고 노출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조건이 딱 맞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쉽게 미끄러져 죽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두 사람은 손이 떨리고 다리가 지친 상태였지만 4,640피트의 하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잭은 절친 크리스 반 루벤에게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하프돔에 있을 자격도 없었어. 진짜 스키어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 다행히 이번에는 그의 끈기가 그를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잭 밀리건의 친구와 가족은 그가 이 성취를 이룬 후 2년이 안 되어 세상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의 모험적인 여정의 마지막 날은 엘버타 로키 산맥에서 폴라 서커스로 알려진 등반 루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스필즈 파크웨이 위에 자리 잡은 악명 높은 폴라 서커스 루트는 자신의 실력을 진정으로 시험해보고자 하는 아이스 클라이머들을 유혹합니다. 이 멀티피치 등반은 아찔한 높이에 이르며 얼어붙은 시러스 산의 절벽을 따라 올라가면서 높은 수준의 기술적 능력을 요구합니다. 각 피치는 처음에 협곡 걷기부터 시작해 WI 6등급의 150피트에 달하는 홀로선 고드름인 펜슬의 아찔한 마지막 등반까지 새로운 도전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듯 리본 구간은 돌출된 얼음과 아찔한 허공 구간들로 인해 추가적인 난이도를 더합니다. 가장 경험 많은 등반가들만이 이 얼어붙은 모험에 도전해야 하며 짜릿함과 위험 사이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런 혹독한 조건들은 잭 밀리건 같은 이들에게 완벽한 등반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2023년 2월 10일에 마지막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은 영하의 기온과 눈 덮인 산들로 가득했고 잭은 가장 익숙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로키 산맥은 거대한 눈사태 지대이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철저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잭이 그날 겪은 것과 같은 추락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어붙은 산의 벽을 오르는 것은 아이스픽, 크램폰, 그리고 미끄러져 조기에 목숨을 잃지 않게 해주는 장비 등 많은 도전을 필요로 합니다. 등반 마지막 구간은 결코 농담이 아니며 말 그대로 홀로 선 고드름입니다. 하지만 잭은 고집스러운 사람이었기에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하루가 끝날 무렵 공원 관리원들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관리원들은 주차장에 잭의 빈 차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매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색팀이 꾸려졌습니다. 이렇게 얼음처럼 차가운 온도에서는 저체온증이 10분에서 20분 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레인저들에게는 시간이 곧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얼음 등반의 상부 구간 어딘가에서 42세의 잭 밀리건은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색대가 계속 수색했지만 그의 시신을 정확히 찾은 건 다음날 드론이었습니다. 모두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다 보면 결국 죽음은 그 문을 열고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 늦게 그의 자매인 마사 밀리건 하트가 페이스북에서 가슴 아픈 소식이 사실임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등반가이자 뛰어난 알파인 스키 선수, 재능 있는 음악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고 거의 모든 것을 웃기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의 빈자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련한 바나나 기질의 등반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도 그의 추락을 목격하지 않아 우리가 등반에 대해 아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폴라 서커스는 눈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고서에서 확인되진 않지만 잭은 로프 없이 등반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아이스 클라이밍 노트를 프리솔로로 올랐으니 이것도 그의 버킷리스트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캐나다 공원청의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폴라 서커스의 더 어려운 상부 피치 중 한 곳에서 추락했습니다. 눈사태가 그를 불시에 덮쳤든 아니면 얼음 홀드 중 하나가 뜻밖의 부러졌든 적어도 그의 마지막 순간이 그가 사랑하던 일, 즉 거칠고 냉혹한 지형을 오르며 흘러갔다는 점만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래로 추락할 때 그의 마지막 생각은 가족과 여자친구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그는 등반을 자신의 명상이라고 자주 말했으니 그의 마음은 조용했고 생각은 평화로웠을까요? 그의 형제 오스틴 밀리건은 부검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으며 그의 죽음은 사고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이들은 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잭은 솔직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사람이었고 매우 헌신적인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함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관심을 바라지 않는 진실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틴 앤더슨, 2011년에 교제를 시작한 그의 여자친구는
잭과 함께한 가장 소중한 추억들을 회상합니다. 그녀는 그가 산에서 등반할 때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가장 소중한 추억도 이때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날들은 그와 새벽 3시에 일어난 날들이었습니다. 시에라의 능선을 뛰어다니고 햇살과 바람을 만끽하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등반 외에도 그는 세상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제시해줬고 언제나 몇 시간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잭 밀리건에 대해 뭐라 하든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것은 분명하며 그는 암벽 등반과 아이스 클라이밍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지녔던 전사 같은 기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삶을 각자 다르게 인식합니다. 여러분도 잭처럼 한계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며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